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선무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기에 무슨 전문 연구원도 아닌데 제가 공교롭게 중동에서 한 6년을 근무하다 보니 그래도 조금 중동에 대해서 아는 척 할 것 같아서 아마 회사에서 저를 추천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계신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겠지만 제가 하여튼 6년 동안 중동에서 근무하면서 또 이렇게 서적이나 기타 매체에서 언급하지 않는 숨겨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그 시장에 가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지 못해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90분 동안 그렇게 길게 안 가겠지만 대충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개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기회가 있고 우리의 진출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부록으로 유망한 수출 품목 그리고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그러면 다 아실 것입니다. 중동이란 말이 우리는 참 안 어울리는 말이죠. 제가 왜 그러냐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것이 극동이죠. 파이스트,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극동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있는 동쪽 나라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것들이 극동과 자기 유럽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미들리스트, 중동이라고 했죠. 근데 중동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났을 때 석유 우선 떠오르는 게, 그 다음에 이슬람, 좀 부정적인 의미는 알카에다 이런 소리가 중동 하면 나오는 거죠. 중동 지역도 대개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약 20개국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인구는 한 5억 3천만 정도 됩니다. 적지 않는 시장이고, 가장 이제 중동이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석유가 이쪽에서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중동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왜 이 시장이 중요하느냐, 사실 우리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와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중동으로부터 많이 조달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우디나 UAE에서 또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입을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자원 확보 때문에 그렇죠.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지역이 중동이다. 그래서 이 중동이 가진 특징은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이 중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 그래도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게 세 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살만한 나라, GCC라고 그러죠. 걸프 컨트리스 6개 국가입니다. 대부분 다 석유가 나와서 상당히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모로코나 알제리 쪽에 이쪽을 마그레브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해가 뜨는 지역, 그래서 마그레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적은 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독립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하나가 인구 한 7, 8천 되는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8천만 그러는데 1억이 넘습니다. 또 하나가 이란이죠. 이란도 인구 8천만의 엄청난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GCC와 마그레브와 그 다음에 3대 독립시장이
결합해서 구성된 시장,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주요 초점은 GCC에 많이 맞춰져 있죠. 아무래도 돈도 많고 석유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커스는 GCC에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기 때문에 중동도 역시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0년도에 아주 중동 경제도 폭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측치가 그 당시에 중동 경제가 2020년도에 GDP 대비 약 5% 6% 다운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3.2% 다운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좀 먹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4.1%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테이크업을 했죠. 해서 이제 시장 자체는 조금 이제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세계 경제가 조금 족쇄가 풀리는 바람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아무래도 석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석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의 대부분은 석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석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값이 올라야 중동 시장에 돈이 돕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도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제가 이제 18년까지 사우디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심각하게 기름값이 떨어졌을 때는 배럴당 15불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었죠. 완전히 중동 모든 국가들이 패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68불입니다. 내년도에는 70에서 75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중동 국가의 나라들이 석유에서 번 돈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석유 가격이 얼마냐? 70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똔똔에 가까운 유가가 형성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이제 심하게 다운되었던 시장이 올해 내년에는 조금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중동이 그동안에 죽을 썼는데 조금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바이 엑스포하고 내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죠. 2020년도. 아무래도 이 큰 이벤트가 있다 보면 이와 연관되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 가장 큰 문제가 석유를 빼면 시체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사우디를 예를 들어보면, 쿠웨이트나 사우디를 예를 들어보면 1932년도에 석유가 발견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걸프만의 바닷속 깊이 있었던 조개, 진주조개 이런 걸 채취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정말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고, 뭐 낙타를 키우거나 양을 키워서 먹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2년도에 이제 사우디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들 국가가 갑자기 부자인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아주 나쁜 말로 해서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지하에 묻혀 있는 석유를 캐내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만일에 석유가 없어지면 굶어 죽습니다. 이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최대 관심사는 석유가 없어져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바이나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전부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석유가 없어도 사는 세상,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서야 저희가 60년대 70년대 박차를 가했던 산업화를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기들 조그마한 공장 세우고 뭘 제조업 설비를 들여오고 이런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된 기계나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죠. 이런 면들이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용한 활용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동 시장과 경제를 생각할 때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 석유 가격이죠, 유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제 전망 기관들이 내년도 유가는 70%에서 75불 선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중동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것은 미국의 쉘 석유 때문에 그랬죠. 근데 미국의 쉘 석유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중동의 강력한 라이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석유 가격이 막 오름에도 불구하고 쉘 석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오직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자기들이 비축유를 풀어서 유가를 안정화시킨다고 그러죠. 저희는 좀 옛날에 한 17년, 18년도에 생각을 했을 때 석유 가격은 영원히 50불을 못 뚫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불이 넘어가면 미국에서 석유 생산업자들이 막 생산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돼서 석유가 다운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측치는 지금 많이 빗나가서 석유 가격이 70불에 이르고 있어도 미국이 쉘 석유의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고유가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유가가 회복돼서 상당히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석유 없이도 사는 다양한 어떤 산업정책,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천연가스와 석유에서 많이 금방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수소라고 그럽니다.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수소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래서 수소를 지금 각국별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같은 데는 세계 제2위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수소 시대를 맞이해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내고 있고, 사우디 역시 아람코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하고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입니다. 중동하면 한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 오직 밥 먹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알라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생활 곳곳에 알라 그리고 이슬람 교리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이슬람교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본성은 똑같은데 종교적 교리로 아무리 사람들을 얽어매도 그 본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랍권 사람들도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집트의 집을 가만히 보면 위성방송 수신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위성방송 수신기는 지붕에다 설치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유럽 채널에다 맞춰요. 유럽에 그 위성방송이 한 3,000개 되거든요.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지만 핫버드라는 위성이 중계하는 그런 방송 개수가 한 3,000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부 포커스를 맞춰서 굶어가면서 유럽의 위성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근무했을 당시 이집트는 무바라크가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있어서 이집트의 방송을 틀면 흑백 TV에서 우리 옛날에 유신 시대 때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방송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이 봐도 실증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청천연색의 유럽의 방송을 보면 백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욕구가 이상하게 분출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최초로 BTS의 공연을 허용한 나라가 사우디죠. 사우디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우디 관리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동서양이 어느 나 똑같다. 이슬람교도가 이슬람 율법에 말하기를 4명의 철을 둘 수 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4명의 와이프를 똑같이 대우할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와이프를 만일에 자기가 드리려고 해도 첫 번째 부인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첫 번째 부인한테 48평 아파트를 사줬으면 두 번째 부인한테도 얄짤없이 48평을 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사우디 직원들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전화가 오면 벌벌 떱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남자들이 최근에 불평이 뭐냐면 부인하고 딸들한테 TV 채널권을 뺏긴다고 그래요. 그 부인과 딸들이 즐겨보는 게 대한민국의 그 BTS나 블랙핑크의 그런 뭐 뮤직뱅크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한류가 크고 이게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나 우리 상품이 진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성행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 한국이 그만큼 이제 진출할 여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도 끊임없이 이제 이슬람도 테러가 일어나고 똑같은 이슬람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류되어서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뭐 바람잘 날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던 그런 중동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의료, 예전에 없었던 수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도 빨리 세계 경제에 캐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에 요즘 바람이 부는 게 최신 어떤 테크놀로지나 뭐 기법을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스타트업 이런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다 보면 이제 제3국의 파트너 같은 것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협력 모델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중동도 옛날처럼 돈을 가지고 프로젝트 발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기 40억 불짜리 뭐 페트로케미칼 공장이 있는데 이거 수주할 사람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서 최저가 낙찰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받던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부자인 사우디도 니네 돈 가져와서 지어, 그리고 지어놓고 니네 투자금 빼가, 이게 이제 프라이빗 파트너 프로젝트죠. PPP. 민관 합동 개발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이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중동이 제조업이나 석유 외에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가장 자기들하고 적합한 나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콧대가 세서 중동 국가들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만족을 잘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친절하고 정말 한번 마음을 트면 가슴 속에 있는 심장까지도 다 빼주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이 분야에 제조업이나 설비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중동에 우리 무기들이 많이 나가 있죠. 굉장히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매료되어 있어서 방산 쪽의 진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병원 의료시설 분야에서도 우리 한국의 앞선 어떤 이런 기술이나 의료의 어떤 서비스를 맛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의료 산업 쪽에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 나라들은 대부분 국토가 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이 굉장히 문제죠. 이 식량을 어떻게 조금 자급자족을 해볼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중동은 코로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나라들은 국민들이 조금 가난하지만 정부는 이제 많은 석유 판매 대금을 가지고 즉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10월 초에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동에 좀 잘 사는 나라들, UAE나 카타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좋았죠. 하여튼 중동은 19년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년 초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마스크나 무슨 소독약 같은 것도 자기 제조업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전반적으로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도에는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어떤 소싱이나 여러 가지 구매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비 체제를 갖추어 우리보다는 이제 또 올해 21년도에는 백신 접종률도 좀 앞서갔고 나름대로 어떤 코로나에 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못 사는 나라들,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들 빼고는 백신 접종률이나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계가 나름대로 잘 갖춰진 편입니다. 유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유가도 오르고 또 이 고유가에 비례해서 경제 성장률도 나름대로 에버리지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진출할 여건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중동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죠. 중동 특징을 보면 제조업 기반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에다가 써야 되고 하다못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이 마스크 하나 만드는 업체가 변변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소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오랫동안 중동 국가들의 수건이죠. 어떻게 하면 자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해서 자급자족을 좀 할까 이런데 오직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자기들이 최소한 먹고 살 만한 생필품부터 어떻게 자국 내에서 좀 조달을 제조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일반 제조업을 빨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보건의료 쪽에 어떤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마스크 공장이나 진단 키트나 뭐 방호복이나 이런 공장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긴급하니까 물품부터 수입을 했는데 조금 수입을 하다 보니 자국 내에다 생산 시설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형 플랜트, 마스크 제조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키트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직접 수입은 없고 자기네 나라에 와서 어떻게든지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설비 프로젝트를 들고 들어가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부다비도 그렇고 쿠웨이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떻게 우리 기업한테 요구를 하고 있냐면 니네들 기술과 설비를 가져와서 여기다 공장 지어서 생산을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돈과 땅과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대겠다. 이런 오퍼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진출을 가능한 게 식량 쪽입니다. 이 사우디고 두바이고 쿠웨이트고 보면 사막이 대부분인데요. 여름철에 한여름에 나가서 서 있으면 3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한낮의 기온이 52도, 53도까지 올라가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6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땅에서 자기들이 먹을 만한 무슨 식량을 생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도 이제 이런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 이제 이런 분야를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나 두바이에 가서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식량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KT나 여러 가지 우리 농진청에서 나가서 사막에 특화된 벼농사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자나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혹시 뉴스를 접해 보셨겠지만 이슬람교의 성지순례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모하메트가 탄생한 메카에 가서 이슬람 교도들이면 일생에 2번을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이제 이슬람교들의 로망이 메카에 한 번씩 가보는 건데 하지 기간 동안에 메카에 약 300만에서 400만의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메카의 수용 인원은 80만이에요. 400만이 오면 5배, 6배의 수용 인원이 초과돼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이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 보니 숙박시설도 없고 교통도 마비되고 그래서 앞사람이 넘어져서 30-40명이 압사하는 그런 사고가 빈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정부의 꿈은 메카나 제타 쪽에 큰 온실 농장을 세워서 어떻게 하지 기간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와 농작물을 좀 공급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홍해변에 굉장히 수산 양식장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새우도 키우고 여러 가지 바다 고기도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새우를 키울 때 그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독약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키울 때 필요한 어떤 사료,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가공 처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한 어떤 자기들의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 쪽에나 사우디 같은 경우 또 이런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서 전력이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될 것 같지만 정전이 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전기가 공급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부자재 같은 것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파트너를 잘 물색을 하셔서 진출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담수, 양식 시설 또는 이와 또 제가 사우디 있을 때 봤는데 사우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양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닙니다. 닭고기입니다.
닭을 엄청나게 양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양계장에 필요한 어떤 전등 시설, 그다음에 온도 제어 시설, 닭 사료, 가축 동물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우디 시장에 좋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그쪽의 경쟁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물의약품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우디 바이어들과 잘 협상을 하시면 아마 괜찮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쪽에 주목을 해서 진출을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국이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했죠. 이게 2020년, 21년도에 실시됐던 각국의 자기들의 자국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코로나 긴급 구제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석유 의존도를 탈피를 해서 제대로 된 국가의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추어서 석유가 없이도 이 지속 가능한 나라를 운영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모든 나라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비전 2030을 세워서 지금 현재 사우디 국가의 경제 비중이 석유의 의존도가 80%입니다. 80%를 20, 30% 낮추고 제조업이나 금융이나 기타 서비스업으로 65% 이상의 국가 GDP를 창출하자. 예, 이런 게 이제 꿈이죠. 뭐 두바이 같은 경우나 UAE 같은 경우도 이제 24개 분야의 중점 개발 분야를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도 감면하고 뭐 30년간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소나 뭐 이제 탄소 분야에 뭐 중소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격적인 이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카타르 역시 이제 조금 선진화된 어떤 산업 구조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터키나 이집트도 뭐 큰 시장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경제 발전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떤 구제책이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멘탈이에요, 멘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고는 중동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이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중동에 대해서, 중동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다. 그래서 그 중동 시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벤츠나 BMW, 아우디가 바글바글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에 딱 들어서면 서울에서보다 더 많은 아반떼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의 시장 점유율이 사우디의 총 승용차의 15%에서 17%입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사우디에서 제가 떠났을 당시 23%였습니다. 지금 아마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산 자동차들이 사우디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등이고 이집트에서도 1등입니다. 다만 이제 두바이 가면 한국차가 잘 안 보이죠. 그것만 빼고는 굉장히 한국차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차는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물론 조립 생산을 하고 있지만, 뭔 얘기냐면 굉장히 한국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써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불러다 놓고 사우디 상공부에서 협박을 합니다. 니네 맨날 사우디에다가 니네 자동차만 팔고 왜 사우디 경제에 기여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느냐. 무슨 얘기냐. 자동차만 팔지 말고 여기다가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도 세워라. 안 되면 최소한 정비 공장이라도 많이 세워서 사우디인들이 자동차에 대한 정비 기술이나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밑밥 좀 던져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2016년에 어쩔 수가 없어서
제다와 리야드와 담맘에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는 100명씩 모집을 해서 3개소에서 300명의 직업훈련생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가서 100명이었던 수강생 수가 30명으로 줄었어요. 그게 2년 과정이었는데 2년 지나고 나서 몇 명이 졸업했냐? 6명이 졸업했습니다. 300명에서 6명이 졸업했고, 최종 졸업한 다음에 그 정비소에서 일한 사람은 6개월 후에 3명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우디나 카타르나 두바이나 쿠웨이트나 돈 많은 나라들은 전혀 자기들이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다 생활비 주고요, 다 교육시켜주고 의료기관 무료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자기들이 골치 아프게 일합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외국 기업한테 제공을 하고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 와서 일하면 편의를 봐준다고 요란하게 선전을 해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갖다 공장을 세우고 생산시설을 만들어도 잘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중동 국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인센티브나 돈으로 처벌하는 어떤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체제를 만든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이런 국가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이 나라 정부에다 갖다 말씀하십시오. 대박이 터질 겁니다. 이와 같이 참 중동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게 게으르고 이러려는 생각 없고 전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 나쁜 말로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그냥 만족하게 생활하면 끝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국가에서 아무리 100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무슨 정책을 실시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경제적인 특성, 이 나라의 산업구조나 사회적 특성을 감안을 해서 정말 어떤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들은 그런 쪽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자기들의 투자 인센티브나 제도가 시원찮아서 이런가? 그래서 그동안에 제한일변도했던 투자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대부분 다 풀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국내 유통업 못 들어와, 뭐 지네 나라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이집트 같은 데는 여기다 약품 공장 못 세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풀었습니다. 뭐 UAE나 오만이나 사우디나 이집트나 거의 요즘에는 외국인의 투자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절대 50%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까지 독점 소유도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고 있고, 뭐 부동산이나 또는 뭐 자기들이 먹고 사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유통이죠. 국내 유통에까지도 투자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던 까다로운 뭐 인허가조건, 이제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보면 투자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투자를 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갱신할 때마다 엄청난 그 돈을 받아먹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친화적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정보들은 코트라 사이트에 가보시면 거기 국가정보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로 되어 있는데 각국별로 들어가시면 투자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투자 제한 업종은 뭐고 외국인과 이렇게 합작 투자를 할 때는 몇 대 몇의 비율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든지 현지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우리 코트라 웹사이트에 투자 정보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들이 먹고 살고 제조업 분야의 어떤 인프라를 자기들이 확충하기 위해서 규제 일부였던 투자 제한을 최근 들어는 많이 이제 완화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각국별로 이제 대등소이합니다. 뭐 말은 두바이 뭐 2030, 사우디 2030, 뭐 내셔널 비전 2030 이러는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획일화된 석유 의존도를 탈피를 해서 좀 나아져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지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없었던 규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사우디나 두바이, 뭐 아랍에미리트나 쿠웨이트, 카타르 아니면 이집트 같은데 혹시 납품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까다롭죠. 그 사우디 같은 데서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입찰 단계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보시면 ICV라고 했죠. 인컨트리 밸류. 뭐냐면 입찰 제안서를 낼 때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산의 원부자재를 몇 퍼센트 포함시켜서 이 공사를 진행하겠느냐 이런 비율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입찰 참여자들이 제안서를 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산 원부자재들을 많이 쓸수록 거기에다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랍에미레이트 예를 들어서 뭐 아부다비의 담수화 프로젝트에 내가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을 보는데 지금은 최저 가격뿐만 아니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산 원부자재를 몇 퍼센트 조달을 해서 이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지 그 비율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산을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다 높은 가점을 줘요. 사우디의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뭐 100억 불짜리 뭐 30억 불짜리 큰 석유화학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가 낙찰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산의 원부자재를 몇 퍼센트 써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인가 그 비율을 봅니다. 아예 아람코는 심지어는 이런 형포까지 부리고 있어요. 사우디산을 70% 이상 쓰지 않으면 우리네 입찰에 들어오지 마 이런 조건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우디에서는 사실 뭐 파이프가 하나 무슨 뭐 원부자재 하나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찰 조건에다가 자국산을 쓰라고 못을 박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얘네들이 사우디에다가 최소한 공장을 세워서 이 프로젝트를 따려고 들어올 것이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현지 조달 비율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장에서도 1년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뭐 사우다이제이션, 사우디 비전 이런 게 사우디의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무슨 가스전 프로젝트를 공사를 하는데 요구 요건이 뭐냐면 여기서 일하는 인부들의 20%를 사우디 사람으로 채용해. 이런 조건을 겁니다. 이거 환장하죠. 사실은 이렇게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금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사우다이제이션의 비율이 18%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20%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서 100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20명 이상을 무조건 사우디 사람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묻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상사나 그냥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20%는 어떻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막 한복판에 일하는 노가다 일꾼들을 어떻게 사우디 사람 20%를 확충합니까? 그러다 보니 별 희한한 이제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데 유령 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만 빌려다가 리스트업 해놓고
사우디 근로 감독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 근무해라고 이제 현장 점검을 하면 근무합니다. 라는 이제 조건을 내서 피하죠. 그런 규정을. 이럴 정도로 굉장히 자국 산업을 어떻게든지 좀 확장시키려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출을 했을 때 이런 옛날에 없었던 많은 이제 규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석유나 어떤 탄소 위주의 산업에서 이제 좀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산업 다각화 정책입니다. 각국별로 다 똑같은데 이 중동의 특징을 보면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5세 미만의 그 청년 또 이렇게 청소년층이 전 인구의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 한 전 인구의 60%, 7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미래의 어떤 성장 인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금융업뿐만 아니라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아무래도 제조업이겠죠. 제조업을 확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석유가 떨어졌을 때도 지속 가능한 어떤 국가 유지를 위해서 성장이나 ITC 쪽에 그 개발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동의 인구 분포를 보면 30세 이하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 19세 이하도 많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영한 세대가 주력으로 소비층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층이 이제 줄이라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은 한국이나 중동이나 똑같습니다. 이 오프라인 어떤 쇼핑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이런 어떤 웹서핑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도 조금 아직은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지만 온라인 상거래 시장 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동은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수주로서의 여전히 황금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에 진출했던 연도가 1972년입니다. 1972년 사만건설이 사우디 리야드에 링로드를 건설하면서부터 중동 진출이 시작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저유가 때문에 프로젝트가 뜸했죠. 그러나 저희가 72년부터 오늘날까지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의 53%가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아람코나 쿠웨이트나 두바이에서 몇십억 불짜리의 프로젝트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프로젝트 수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수주 시장으로서 중동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을 굉장히 이상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동을 진출할 때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어떤 지역이 중동입니다. 사실 사우디나 이집트나 이런 쿠웨이트 같은 데서 한국 사람을 일본 못지않게 취급을 하고요, 더 좋게 봅니다. 제가 이제 사우디 근무할 때 한 70대 이렇게 사우디 노인분들을 만나면 한국에서 제가 왔다 그러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우디 젊은 애들은 큰일이라고, 이대로 가면 정말 사우디 망한다고. 근데 자기가 잊지 못한 게 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횃불을 켜놓고 그 사막의 열사에서 야간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난답니다. 그때는 사우디에 정말 우리가 한 푼의 외화가 급해서 막노동자도 많이 나갔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나갔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사우디에서 보여줬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런 피땀 흘린 어떤 노력들이 사우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한국이 발전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저희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게 이렇게 근면하게 일하는 자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100%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우디뿐만 아닙니다. 중동의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동에서 한류가 성행하고 코리아 넘버원 그래도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얘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거 걔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하고 진심을 우러러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붙었을 때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을 최우선으로 칩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입찰을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어요.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스페인 기업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왜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중동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중동 바이어들이 우리 것을 먼저 선택할 거야.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우선, 미국 우선이 이 사람들 뿌리 깊은 본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괜찮으면 한국산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MT는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상대방이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출해야 될 분야는 첫째는 식량 쪽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동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신선 채소 또는 이제 어떤 감자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식량을 해줄 밀이나 뭐 사막에서 재배 가능한 벼농사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스마트팜이나 이런 특수한 어떤 농작물 재배 시설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우리들이 흔히 즐겨 먹는 새우 양식이나 가자미나 넙치 이런 어떤 근해에서의 어떤 양식업 또는 이제 지금 사우디나 조금 일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양계나 무슨 젖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축산, 낙농업 쪽의 어떤 기자재, 설비, 사료, 동물의약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이 아직은 이런 쪽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소를 키울 때 많이 이제 쓰는 어떤 면역 예방 주사나 또는 이제 사우디나 사막도 겨울철뿐만 아니라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가장 또 각광을 받는 게 양계장의 히터입니다. 히터. 밤에는 동물들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히팅 시스템을 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틈새 시장으로서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사우디 근무할 때 그 굉장히 사우디 농축산 전시회에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보따리상 같은데 와서 계약은 몇백만 불씩 하고 갑니다. 뭐냐면 히팅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닭이 가장 그 취약한 게 전염병이잖아요. 어떤 양계장에 전염병이 한번 들어오면 폐사, 몰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어떤 동물의약품 같은 거, 이 갖고 들어오셔서 엄청난 계약을 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사료에 무슨 면역 증강제나 뭐 예를 들어서 또 호르몬제 같은 거, 그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이런 쪽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뭐 고도의 기술 같은 것은 무슨 농촌진흥청이나 KT 아니면 이제 전문 회사들이 그쪽에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이 기술 개발을 한 우리의 선도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동반 진출로서 여기에 소모되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 관련 기기들을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된 분야가 보건의료입니다. 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약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병원에 와서 무슨 처방을 받았다, 레코드가 없습니다. 레코드가. 그래서 병원 자동화, 정보화, HIC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가장 취약한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을 때 사우디의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HI 시스템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7천만 불 정도였는데요.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발주가 나왔고 지금도 제3차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아부다비에도 우리 서울대병원에서 가서 지금 병원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에 이렇게 발전된 병원 정보화 시스템을 몰랐어요. 모르다가 한번 써보니까 이제 정말 좋거든요. 사우디의 가장 큰 병원이 킹파드 하스피탈이라고 그랬습니다. 킹파드 하스피탈은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데인데 여기에는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약 시스템도 없고 사람들이 가서 그냥 무조건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부를 때까지. 그것을 이제 LG를 나오셔서 무슨 조그마한 고객 예약 시스템, 조그마한 솔루션을 개발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단순한 그런 시스템을 한 600만 불어치를 제가 있을 때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면 볼펜으로 쓰고 있어요. 볼펜으로. 몇 월 며칠 날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환자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배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최소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HI 시스템, 고객 관리, 고객 환자 정보 등록 시스템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도의 병원 자동화까지의 이런 IT 솔루션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팬데믹이 터졌을 때 필요한 응급의약품, 마스크, 의료 방호복 뭐 이런 것들마저도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의 파트너를 많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쪽에 어떤 인콰이리 같은 게 필요하시면 저희 사우디의 리야드 무역관이나 두바이 무역관 같은데 한번 접촉을 해서 여쭤보십시오. 혹시 사우디나 현지 바이어들이 혹시 이런 어떤 합작 투자권 오퍼한 적 없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 투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진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은 병원의 IT, 그 다음에 긴급의약품,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뭐 주사기 생산 플랜트라든지 뭐 마스크팩 플랜트 이런 것들도 많이 찾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제 리야드에는 저희 그 내추럴 리퍼블릭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의 의료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핑크빛 그런 어떤 저기 있죠. 에뛰드 하우스는 사우디의 청소년층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몽땅 뒤집어서서 성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성형을 중요시하고 성형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보톡스 필러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산 마스크팩입니다. 중동은 너무나
고온 건조해서 이 여성들의 피부가 쭈글쭈글해요. 이걸 가장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국산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한테, 중동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마스크팩입니다. 괜히 한국에 고전 인형 갖다 주지 마시고 마스크팩 줘보세요. 뿅 갑니다. 그 다음에 중동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지 말아야 될 것, 인삼차, 인삼 주시면 안 됩니다. 받을 때는 웃고 가지만 집에 가는 즉시 휴지통에다 넣어버립니다. 절대 인삼 제품 주지 마세요.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을 많이 주십시오. 인기 점수 많이 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프로젝트 분야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옛날처럼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람코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우레탄 제조업체 설비가 사우디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발주를 하죠. 자기들이 딱 총 공사금액 32억 불, 32억 불을 어떤 식으로 완공할 것인가를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내걸었습니다. EPC 방식이죠,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발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폴리우레탄 30만 톤 규모인데, 이 공장을 니네 돈으로 지어서 어떻게 투자금을 환수해 갈지 사업계획서를 써서 와서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 그러면 가장 자기들이 만족하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한테 그 프로젝트 줄게. 요즘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고 UAE고 쿠웨이트고 내 돈을 내가 펀딩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주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중동에서의 프로젝트 수주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약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중동같이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 내가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그걸 해? 다른 데도 많이 투자할 때가 있는데 중동 같은데 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가서 해? 라는 생각이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이 갖고 계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소홀하죠. 그러나 저희가 잘만 찾으면 굉장한 어떤 노다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이집트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넘버원이 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모든 국가가 올스톱 돼버리죠. 모든 국가 시설이 올스톱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전기인데, 전기에 관한 한 최우선적으로 얘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우디 전력청에서 발주하는 화력발전소도 요즘에는 다 PPP, 민자 조달로 해서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우리 관련 기업들도 이제 차차 이런 환경에 적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몇십억짜리를 단독으로 수주해서 나갈 수는 없겠죠.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 수주를 하면 거기에 이제 기자재 조달업체나 협력업체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대기업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진출을 하면 아직도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시장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병원,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그 다음에 발전소, 학교,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물류시설, 이런 사회 인프라는 요즘에 90% 이상이 PPP입니다. 다만 이제 아람코나 무슨 두바이 석유공사, 쿠웨이트 석유공사 같은 아직도 빵빵하게 돈이 나오는 데는 EPC로 발주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공조달 발주는 다 PPP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진출을 할 때 PPP를 좀 생각을 두셔야 되고, 당장 내가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한꺼번에 목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20-30년 길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진출을 하시면 한꺼번에 받는 EPC보다는 훨씬 더 짭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득원,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 진출을 할 때 현지화 요건이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꼭 투자 진출을 하더라도 자국민을 많이 이제 고용해라,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각국을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무엇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쪽에 진출하려면 한국의 생산, 설비, 기술, 노하우와 중동의 자본, 땅,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 이것들이 결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어떤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사람들의 특징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나 두바이를 방문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현지에서 합작 투자를 원하는 파트너를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우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먼저 막 몸이 달아서 그 즉시에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일단 협상이 끝나고 서로 헤어져서 돌아가면 중동 사람들의 특징, 함흥차사입니다. 그렇게 그 현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고 자기가 먼저 제안해 해놓고는 일단 면전에서 안 보이면 대답도 안 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이어들은 제일 중요한 게 화상통화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 중동 국가의 어떤 파트너들과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뭔가 매듭을 풀어야지, 아무리 화상이나 전화로 얘기를 해야 함흥차사입니다. 소기의 격리기라는 그런 특징이 강해요. 혹시 여기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서 전화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요즘에는 사우디가 비자 발급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저 때만 해도 비자 발급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 대사관에 전화를 하는데 7번 전화를 해도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사우디 사람들 특징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아서 귀찮은 일까지 내가 인볼브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요즘엔 많이 바뀌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되고 대답이 없고, 구체적으로 내가 오퍼를 해도 함흥차사다, 이게 중동 국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무역관이 파트너라고 소개해 줬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놈을 소개해 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중동 국가의 파트너들과 좀 협상을 하시려면 대답이 안 와도 얘들은 의뢰 이러겠거니 여기 생각하고 좀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표로 그쪽에 진출하는 분야의 유망한 분야들을 써놨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근데 걔네들이 필요할 때, 그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많이 이제 찾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기업 하면 얘네들이 그냥 우선적으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플랜이 있으면 어떤 분야가 됐든지 한번 저희 무역관을 통해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셔서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류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류하면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소비재 제품이죠. 그래서 소비재 제품을 진출하실 때 이 한류를 좀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는 채널은 옛날처럼 이렇게 바리바리 샘플을 들고 가셔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내 제품이 무엇이라는 걸 다 이렇게 온라인에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중동도 스마트폰의 발달과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제품 중에서 어떤 게 유망한지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특히 한국산 하면 중동 여자들이 가장 먼저 클릭하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아마존 두바이나 아니면 우리 터키에서 있는 11번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동 관련 온라인에 많이 이제 그 상품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 나는 업로드 한 적도 없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 코트라에 제가 소속된 팀인데요. 소비재 팀이 있습니다. 일단 코트라에 전화를 하셔서 소비재 팀을 찾으십시오. 거기에서 연간 50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유명 사이트에 상품을 업로드 시켜드리고 필요하면 광고비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1년에 100만 원까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코리아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마존이나 현지 웹사이트 알고리즘에 부응해서 가장 노출이 쉽게 되는지 그거 노하우도 2주일에 한 번씩 코칭을 해줍니다. 저희 소비재팀에 세계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패키지가 있고 이것은 저희 코트라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통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성시나 경기도에서도 해외 유명 온라인몰 진출 사업을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이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온라인 쇼핑몰에 자사 제품을 등록을 하셔서 혹시 압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대박을 칠지. 제가 1년 전에 이제 아마존 코리아에 손소독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손소독제를 올렸는데 이 기업체가 미국의 주정부 또 여러 기업들한테 수주받은 금액이 1.3억 달러였어요. 한꺼번에 자기 10년, 20년 되는 매출액을 한꺼번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나의 인프라입니다. 내 상품을, 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전광판이니까 하여간 산업재가 됐든지 무슨 소비재가 됐든지 이런 온라인몰에 적극적으로 올리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가 요즘에 두바이 엑스포를 하고 있죠. 두바이 엑스포는 이제 10월부터 6개월간 계속됩니다. 두바이는 아랍 반도에서 아랍 국가에서 꿈의 지역입니다. 뭐냐면 다른 모든 국가는 굉장히 이슬람 율법에 얼검해서 허용이 안 되는 국가가 있는데 두바이 가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뭐 그냥 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시설이 두바이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냐면 두바이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엑스포를 하고 있죠. 엑스포에 한 190개 국가 정도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 엑스포관이 굉장한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카타르에서도 월드컵이 경기가 진행되죠. 이런 큰 두 개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두바이 저희가 엑스포 한국관을 코트라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우리 기업들한테 엑스포장에다가 전시할 기업의 샘플을 구했어요. 이거 혹시 연락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거 많습니다. 엑스포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기업들이 엑스포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드리거든요. 저기에다 갖다 놓으면 무료 홍보가 됩니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샘플 판매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꼭 참가하시고요. 내년도 카타르 2022년도 저희가 월드컵 할 때도 분명히 한국에 홍보 부스 설치할 겁니다. 카타르 도하에. 이런 것을 코트라 홈페이지나 여러 정보 소스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엑스포 월드컵 경기장 앞에 무슨 홍보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들르거든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시면 이제 의외의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참 뭐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 유망한 분야 방산이죠. 무기판. 얼마 전에 소식 들으셨죠? 우리가 천궁2 미사일을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1천억 원어치 팔았다. 근데 이제 이 방산 분야야. 대기업 분야지. LIG나 한화 뭐 두산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거지. 중소기업이 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 방산에도 세부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방독면 만드는 거, 이런 어떤 그 화학, 최루가스제 이렇게 이런 것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분야가 많습니다. 안전화, 헬멧, 좀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는 어떤 방산 분야에서는 우리의 진출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드론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나 두바이나 이런 요르단 같은 국가,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 국가 운영 체계가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수요가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하고 지금 터키하고 리비아에서 한판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집트가 준비를 안 해놨다가 갑자기 붙으면 필요한 게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약이 2천만 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같이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긴급 수요 물품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네트워킹을 해놓으시면 필요할 때 의외로 쉽게 납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충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진출 가능한 여러 가지 방산 분야의 아이템을 잘 개발을 해놓으셨다가 그것을 이제 필요하실 때 진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런 관광 분야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지금 열을 올리는 게 관광 개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관광 자원을 관광객을 유치해서 자국의 어떤 취업 인구를 늘린달지 또 관광객들이 뿌리고 갈 어떤 관광 수입을 기대하는 게 많은데 지금 사우디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홍해 쪽에다가 정말 거대한 어떤 관광단지를 다 조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쪽에 관광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다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들 때 영화관을 짓는달지 관광단지 안에서 이렇게 전광판을 만든달지 또 가로등을 설치한달지 무슨 시큐리티 CCTV를 설치한달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우디에 지금 카티아 암다 이집트 쪽에 근접한 여러 가지 그 관광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규모가 서울의 4~5배입니다. 만일에 여기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면 몇 대나 필요할까요? 이런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잘 눈여겨보셔서 필요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보면 이쪽에 관심이 많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면밀하게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반 진출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광판 업체들도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요. 얘네들도 이제 광고의 중요성을 알아서 사우디 시내 쪽에다가 이렇게 큰 5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쪽에 국내 기업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분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LED는 중국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특수한 어떤 방산 쪽에 아주 견고한 어떤 내구성이 필요한 쪽에는 이런 어떤 LED의 수요도 많죠. 호텔 같은 경우
뭐 극장이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게임이나 이런 쪽도 유망합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우디나 이런 이슬람권은 우리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이런 어떤 게임을 함부로 깔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슬람에서 금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여자의 뭐 신체를 과감하게 이렇게 노출시킨다든지, 뭐 복장 자체가 이슬람이 거부하는 형태의 그래픽을 깔면 절대로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게임 같은 걸 만들더라도 이슬람화된 게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우디 사람들이 이슬람이 국가에서 통용할 수 있는 게임 개발업자를 그렇게 찾는데 제가 3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누가 이슬람권만 겨냥해서 게임을 개발하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런 쪽에 자신이 있으신 어떤 업체가 있다면 이런 쪽의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슬람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도 그런 어떤 제약을 받는 게임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 끝났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기가 갑자기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20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1년도에도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방산 쪽은 수입을 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방위산업에 관한 수입 수출이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왜 두바이가 갑자기 천국을 갖다가 수입을 하면서 발표를 했을까? 이것은 자기들이 겨냥하는 적군이 자기들이 수입한다는 걸 알고 까무라치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체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사우디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사우디 정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한국산 무기 수입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전부 쓰고 있는 게 한국제 미사일이고 대포고 총알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나라 총알 최고의 제조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풍산입니다. 풍산. 동 만들죠. 동. 그래서 풍산은 정말 사우디에서 갑자기 찾아요. 그러니까 예멘에 지금 사우디군이 참전 중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총알이 떨어져요. 얘들 특징이 뭐냐면 재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총알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싸우다 보니 총알이 떨어졌다. 그러면 긴급히 찾아요. 그래서 풍산에서는 항상 사우디의 긴급 주문을 대비를 해서 수천만 발의 탄약 재고를 항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적인 예인데 자기들이 쓰다가 보면 갑자기 필요한 제품을 갑자기 찾습니다. 갑자기 대응하는 업체가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철도 차량 부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비 있죠. 중장비, 지게차 부품, 굴삭기, 뭐 휠로더 이런 건설 중장비. 그러니까 사우디나 중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설 기자재의 주요 부품들이 다 유망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굴삭기 할 때 이렇게 파내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장비 제품 수출도 굉장히 유망하고 최근 들어서 현대로템이 많이 이집트에서 철도 차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아마 철도 차량 부품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 국토를 고속철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고속철도 규모는 몇 조 원이지만 우리나라가 수주하기는 힘듭니다. 가격 경쟁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갈 철도 차량이나 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이쪽의 분야도 유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고, 그 다음에 물류 쪽에 뭐 하역 설비 같은 거, 무슨 뭐 중장비,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뭐 부품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이제 역점을 두셔야 될 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만 달았다 하면 무조건 환영이 됩니다. 물론 중동 사람들 굉장히 깎으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중동 시장을 볼 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은데, 중동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오만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은 돈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가격 경쟁 시장입니다. 제가 사우디 근무할 때 한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업체는 사우디의 바이어들은 다른 나라보다 돈이 많고 펑펑 돈을 쓸 것 같다. 그래서 초기 가격 설정을 다른 나라보다 30%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하나도 안 팔립니다. 사우디나 이 아랍권의 바이어들은 악랄한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알아요. 어디서 몇 원에 파는지 다 압니다. 웹쇼핑 다 해보고. 허술한 것 같죠? 굉장히 치밀합니다. 장사에 관한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중동 바이어하고 협상하실 때는 얘는 나의 비밀을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사우디는 예를 들어서 연간 약 600조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사우디의 1년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금액이 대개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사우디의 석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은 국왕입니다. 국왕이 사우디의 석유 주인입니다. 그래서 석유 판 돈은 다 일단은 국왕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국왕의 주머니에서 국왕이 하야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국가 운영에 쓰라고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각 행정부나 정부기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거기서 떨어진 금액과 돈을 가지고 사우디의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95%의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연명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민들 하면 우리가 옛날에 미녀들의 수다에서 보듯이 뭐 15원 같은 것은 그냥 줘. 이건 정말 소설이고요. 대부분의 사우디 바이어들은 1센트 가지고도 가격을 협상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합니다. 이것은 사우디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모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중동 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가격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높은 가격, 석유가 많이 나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높이 마진을 때려서 팔아야 될 때 하나도 안 팔립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 설정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화장품은 어떤 제품이어도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여기에 안 써져 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데, 저하고 아주 굉장히 친했던 사우디 갑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파리바게트에 빵을 사 먹었더니 엄청나게 맛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1년 동안 찾았어요. 파리바게트 본사가 파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족쳐서 빨리 파리바게트 본사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라이센스 좀 갖게 해줘. 그러고 1년을 자기 친구를 족쳤는데 못 찾았어요. 프랑스에 파리바게트 본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파리바게트 본사는 한국 기업이야.
한국에서 찾아야지 왜 프랑스에 찾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국의 삼립식품이죠. SPC를 접촉해서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SPC는 중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중동이 기본적으로 빵 문화입니다. 그리고 도시국가예요. 다 소득 수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하면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 정도 되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정부에서 돈을 주더라도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줘도 그 정도의 돈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찾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통닭 있지 않습니까? BHC나 BBQ 이런 것들도 선풍적인 인기예요. 그리고 리야드에 가면 카페베네가 이 서울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잘 됩니다. 뭐 팥빙수 이런 한국산 어떤 음식 가공 제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출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식업 이런 것들도 진출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진출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안 써놨네요. 그걸.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품, 뭐 원료의약, 주사기 무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요. 근데 가공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창하게 할 얘기 필요 없습니다. 가공식품 이꼴 라면. 아주 요즘에는 사우디나 두바이에 일반 상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 옛날에는 무슨 삼양라면, 뭐 신라면 정도만 진열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고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뭐 당면이나 요즘에 우리 한국산 소스, 간장, 고추장 이런 것도 진출할 만하고요. 심지어는 중동은 과일까지도 진출할 만합니다. 과일. 배나 사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 중에서도 이 자동차 부품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의 자동차 시장의 한 30%가 한국산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두바이도 많이 팔리고 있고 이란도 터키도 이집트도 굉장히 자동차 부품 수요가 많습니다. 다만 가격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걔들과의 어떤 유통 계약을 체결할 때 중동의 어떤 특수성을 잘 감안해서 너무 내 것만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기타 우리 한국산 제품 무엇이 됐든지 한번 중동을 두들겨 보시고 우선은 진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에 많이 등재하시고 어떤 저희 무역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콰이리도 발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사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시장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 어떤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들도 좀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의료보건 쪽에 여러 가지 뭐 병원 정보 시스템, 디지털화된 이런 어떤 병원 현대화, 그리고 어떤 의료기기 자동화, 예약 시스템, 또 환자 기록 카드 이런 쪽에 자신이 있으시면 저런 데 진출하시면 좋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규모 관광단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있어서 이 관련 기업, 특히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어떤 유대관계가 있으시면 이쪽의 정보를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는 한 2년 전부터 극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시네마인가? 거기 뭐 들어가신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게 한류 게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수요가 됩니다. 이러닝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중동은 대부분 사막으로 돼 있고 사우디에 예를 들면 가장 리야드에 가까운 제다가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두바이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몇백 킬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원격으로 돼요. 그래서 이러닝도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진료도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어떤 장애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교육에 이러닝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원격 의료 제어 시스템, 뭐 또 더 나아가서 무슨 화상으로 할 수 있는 화상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금융 같은 것들은 이제 뭐 ATM기나 금융 쪽에 이제 온난화, 점산 이런 쪽에 이제 첨단 기법을 가지면 진출해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내용인데, 제가 뭐 워낙 이쪽에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 막 두서없이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중동 시장은 진출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장이지만 임자를 만나면 정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고, 다행히 중동이 코로나를 벗어나서 유가도 이제 72불, 70불 뭐 이상 치고 올라가서, 그래도 시장들이 각국의 정부의 형편들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진출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는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